우리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고 하는 요 시를 같이 이제 좀 볼 건데, 이거 저번에 제가 애국가 잠깐 보여주면서 한번 마무리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일어났는데 바로 요 장면 나 잠깐 다른 얘기 하다. 자, 요 장면 여기 이렇게 새들 날아다니는 장면, 요 장면 눈에 담아놔야 돼. 아까 그 세 장면 하나 기억하시고, 여기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대한 사람 대안으로 자, 이 두 가지. 자, 그 두 부분을 좀 먼저 체크를 해 놓을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하나는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라고 하는 거는 그 애국가 영상의 장면이에요. 옆에다 미리 써놓읍시다. 애국가 영상 장면의 이 모습이에요. 요거에 그래서 파악이 되면 좋고, 또 여기서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고 하는 거는 애국가 가사지.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자, 그럼 비교적 앞부분에 있었던 요 애국가 영상 장면과 그리고 애국가의 이 마지막 부분이 하나의 흐름으로서 쭉 시상이 전개되는 느낌이지, 그쵸? 자, 제목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고 하는 요 시 한번 봅시다.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 영화라고 하는 이 영화 보는 곳 장소적 배경이 나오네요. 영화관, 장소적 배경, 공간적 배경, 공간 배경, 영화관이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자, 우리라고 하는 이 화자가 포함된 이 화자들, 일제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합니다. 자, 이 말이 좀 전에 봤던 이런 영상들을 영화 시작 전에 일부러 틀어줘야 돼. 무조건 틀어줘야 돼. 그런 상황이었어요. 1980년대는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항상 애국가부터 하고, 이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지금 이게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국민의례 남아있니? 그런 느낌인 거야. 안 하는 경우도 많지. 그러면서 이제 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막 이렇게 갖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이 애국가를 경청한다라는 말은 결국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는 장면 중에 하나고요. 획일화시키는 장면 중에 하나고요. 이 사회적 현실을 반영을 한 거죠. 사회적 현실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적 현실, 획일화되는 이런 상황을 이런 우리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맹목적인 삶을 따라 했습니다. 또는 현실적으로 구속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다 같은 의미지. 그래서 이 화자의 상황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들 애국가 나오면 경청할래? 막 국민의례. 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그런 거 하면 막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국기에 대한 맹세하니? 안 해? 근데 여기는 왜 경청이라고 했을까? 자,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무슨 법? 단어법 하나 보입니다. 자, 이런 획일화되고 사회적인 현실은 안 좋아. 너무 강압적이야. 군사 독재 시절이야. 그런데 이런 걸 하라고 하면 누가 경청하겠어.
그쵸? 반어적 표현이 나왔고요. 이어서 하나가 또 나와요.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나라의 이 시대를,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을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매우 좋은 표현으로 얘기했죠. 그러나 그 역시도 반어법. 그쵸? 자, 오른쪽에 요 역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설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어법의 한 종류로서의 역설을 얘기하는 건데 요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 개념이 역설이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는 반어법도 있고요. 역설법도 있어요. 역설이라는 건 우리가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든 아이러니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문장에서 드러나면 역설법이에요. 이게 문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면. 근데 여기서는 삼천리 화려강산은 모순되는 문장 하나도 아니지. 또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는 것도 모순되는 문장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설법은 실제로 모순이 딱 눈에 띄어야 돼. 님은 갔으나 난 보내지 않았대. 님 간대 내가 안 갔대. 또 뭐가 있을까? 갑자기 무슨 찬란하고 슬픈 봄, 찬란하고 슬픈 봄 맞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뭔가 문장의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더 명시적으로. 그럼 반어는 왜 역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이때는요 상황의 역설이에요. 상황적 모순이에요. 이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얘기 할 상황이 아닌데 모순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남학생들 같은 경우 있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딴 막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있어. 그럼 부모님이 와갖고 아우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나 되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 그러면 우리 엄마는 그 상황 속에서 나한테 잘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 아니지.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냥 반어법이라고 표현을 하지 마음과 반대된다라고 해서 상황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반어법 같은 경우는요 상황적 역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역설은요, 반어법의 요 역설, 상황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구나. 더 이상 우리나라는요, 삼천리 화려강산이 아니거든. 왜? 시대적 배경 조금만 여기 언급해 볼게요. 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이에요. 자, 그럼 군사 독재라는 거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을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련의 과정, 실제 사건들을 정리를 하면요. 이 군사 독재 시절에 전두환 정권이거든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광주 민주화 운동은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진압당하죠. 그렇죠? 사람들의 무참히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민화 정책을 써요. 우민화 무슨 말일까? 우민.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 민중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뭐 스포츠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기도 해요. 대부분 우리 프로 스포츠들이 다 80년대 나오거든. 사람들의 이목을 정치에 돌리는 게 아니라 다 그쪽으로. 또는 스크린, 영화 산업의 발전, 또는 스포츠의 발전.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정치에 관심 없게끔. 그런 정책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현실 수능을 강요하는 거죠. 자, 넘어옵시다, 이제 내용으로. 자, 좀 전에 이 부분은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이때 군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 무리예요. 무리들을 이루며,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죠. 실제 지명 이름이네요. 을숙도라고 하는 실제 지명, 아까 그 섬, 바위섬.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새 떼들이, 자, 그럼 이 흰새 떼들은 아까 화면에서 잠깐 봤지만 기억나니? 아까 저번에 봤던 거? 이렇게 늦게 온 사람들은 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죠. 그럼 이 흰새 떼는 누구와 대비되는 소재로 여기서 쓰였냐면 우리와 대비되는 소재예요. 시어의 대비가 일어나죠.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피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구속을 받아. 또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 근데 흰색 떼들을 보니까 쟤네들은 너무 자유로워.
그래서 저 흰색 떼들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끼룩끼룩 거리면서 자기들이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대요. 자, 근데 이 말이 뒤로 가면은 한 번 더 쓰여요.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이 낄낄대면서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그쵸? 한 번 더 반복이 됐다라는 거는 시어의 반복이 됐다라는 거는 또 특히 음성 상징어죠. 의성어. 이런 의성어의 반복이 됐다라는 건 뭔가를 강조했다라는 건데 여기 의성어도 쓰였어요. 음성 상징어도 쓰였어요. 반복이 쓰였어요. 자, 그럼 무엇인가를 강조했다는 건데 운율 형성은 당연히 되는 거고. 자, 무엇을 강조하는지 이 과정을 한번 더 봅시다. 자, 요 새들이 자기들이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자, 요 날아간다라는 요 표현은 자유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또 이 세상 밖이라고 하는 이 지향점이 나오네요. 자, 지향점,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겠죠? 혹은 이상의 세계겠죠? 그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밖도 시어의 대비가 일어날 거예요. 그쵸? 이 세상과 이 세상 밖은 서로 시어의 대비가 일어나면서 자, 이 세상 밖이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존재야? 앞에서 정리했던 거 현실에 강요하고요.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에 억압하는 자유 억압의 현실. 자, 요 1열, 2열, 3열 요 횡대라고 하는 요 말은 요 횡대라는 거는 옆으로 쭉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냐면 군사 독재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분위기. 그럼 그런 분위기 정도다라고만 읽어주세요. 실제로 새는 그렇게 안 날아갔지? 화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세상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자기를 억압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떼어매고 벗어나면서 이 세상 어디로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자의 시선은 영화관 영상 이 애국가 장면에서 우리들 쪽으로 다시 자신 쪽으로 향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낄낄대고 깔쭉댄대요. 자, 이 상황은 애국가가 나오면 여러분들 혹시 가슴 한편에 웅장한 느낌 들어나니? 그런 느낌 있니? 아, 그래? 한편으로는 그러지. 그러면 그 마음이란 거는 이 애국가를 들었을 때 우리는 상당히 경건해야 되고요. 혹은 엄숙해야 돼요. 그쵸? 그럼 엄숙한 상황에서 엄숙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야? 낄낄거리고 깔쭉대는 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엄숙한 상황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 냉소 무슨 말이니? 냉소. 차가울 냉. 소 웃음소. 차가운 웃음. 차갑게 웃는다 무슨 말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자, 냉소적 태도. 그리고 얘는 비판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국가가 나오고 엄숙한 상황을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경건한 마음을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할 때 낄낄거리고 깔쭉대 아무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지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게 하다 걸렸으면은 옛날에 삼천교육 때 끌려가고 막 그랬을 때요. 나 그 세대 아니야. 자, 우리도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갔으며 화자의 바람. 자, 똑같이 쓰였으니까 요거는 뭐 앞부분 서로의 시어의 어떤 시어의 대응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화자의 소망, 바람. 그래서 어두운 현실, 부정적인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은 이 화자의 바람을 얘기했지만, 자, 애국가가 끝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화자의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가 그려져요? 하강의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렇죠. 하강의 이미지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지? 그런 자유 속에서, 그런 자유를 향해서 벗어났다는 느낌이니? 아니지. 가라앉는다.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새들과 달리, 여기다는 좀 써놓을게. 새들과 달리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함. 자, 그래서 여기를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조금 더 들어가면 현실에 대한 무력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극복 의지가 아니라 우리 어쩔 수 없어 못 벗어나. 자, 그럼 시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시의 배경 속에서 화자가 느껴지는 정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시의 상황. 어디에서 뭘 보고 있었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 영상을 보면서 특히 그 애국가 영상 속에 누구? 갈매기? 그쵸. 흰 새떼들을 보면서 갈매기인가? 갈매기라고 했니? 갈매기인지 아니, 바닷가에 있으니까 갈매기 느낌은 든다. 그치? 아무튼. 근데 거기가 의숙도가 철새가 오는 거야, 철새. 갈매기도 철새인가? 아무튼, 새들을 보면서 합시다. 자,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새들을 보면서 어떤 정서 태도를 느껴요? 처음에 마음은, 우리도 저렇게 자유로웠으면 하는 바람과 어떤 태도가 보여주지? 그걸 결국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는 현실적 체념 또는 현실적 무력 혹은 좌절. 자, 그런 말들을 쭉 그냥 열거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 태도라는 거는 주제를 찾는 거거든. 그러면 시의 주제를 찾을 때 항상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나열해 보자. 영화관에서 애국가를 보면서 특히 흰새를 보면서 어떤 정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했고 자유롭고 싶다를 생각했고 그러나 좌절하는 이런 태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어로 좀 적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된 자료들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된 그 주제에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대응시켜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다 맞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내 언어야. 여러분들이 언어로 좀 더 자세하게 써도 괜찮아. 밑에 한번 가볼까?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드러났네요. 그죠? 암울한 현실적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화관에서 애국가를 듣는다는 게 뭐야? 애국을 강요하는, 회귀라를 강요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게 암울한 현실이라고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밑에 풍자라고 하는 이 방법. 자, 풍자라고 하는 거는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잘못했어! 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약간의 웃음기 있게 여기서도 돌려서 얘기했죠. 지금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새들처럼 우리도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면서 하고 싶어 하면서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이 풍자라고 할 때는 비판을 하되 직접적인 날카로운 비판보다 돌려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할 때 우리는 풍자라는 단어를 써요. 우회적 비판. 그냥 다소 근데 웃음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웃음기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낄낄대고 깔쭉대면서 이렇게 웃기게 표현을 했네. 이게 웃기진 않아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치? 웃기진 않지만 직접적이진 않잖아. 그런 부분들로 우리는 우회적 비판을 했다, 풍자를 했다라고 하는 이 시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의 전개에서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시의 전개에 따라서 시의 시상 전개 처음에는 애국가가 시작이 되죠.
무슨 색으로 쓸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여기는 애국가가 시작이 돼요. 애국가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애국가를 끝나면서 애국가가 끝나면서 자, 애국가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애국가를 경청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다소 이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보게 돼요? 애국가가 시작되고 애국가의 그 안에 있는 영상들. 그럼 흰색 떼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은 어디론가 지향하는 이상세계의 공간을 우리는 화면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애국가가 끝나면서는 자리에 주저앉아요. 자리에 앉으면서 좌절감을 표현하는 이런 시의 시상 전개는 결국 애국가의 시작과 끝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화자는 애국가가 시작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뭐예요? 아, 나 벗어나고 싶어. 그럼 화자의 정서만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이 정서에서 좌절의 감정으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자, 요 정서 태도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은 이 화자의 심리의 변화라고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개념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 화자의 심리가 변화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 애국가가 시작하면서 시상이 전개해서 시작 부분에 시가 전개되면서 아, 나 자유롭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다가 저 새처럼 자유롭고 싶어 하다가 이 애국가에 끝나는 지점에서는 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네 라고 하는 좌절까지 이 화자의 심리 변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면은 이 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돈 빌리러 갔다가 시 썼는데 그렇게 시인이 얘기하면은 되게 문학한 사람 입장에서 맥이 빠진다? 아, 진짜 그런 시였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막 오히려 시인을 비판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자, 앞에 가서 농무 봅시다.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는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소설 광장 어떤 시대적 배경이었니? 광장. 일제강점기? 태평천하가 일제강점기고 6.25 이후에 그치? 중립국 우리 포로 교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고 윤직원 영감이 태평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대 상황이 일제강점기인데 왜 태평하다고 했어? 일제강점기인데 자신한테는 좋잖아. 그치? 자신한테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야. 좀 전에 이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그 전두환 정권의 그 군사 독재 정권을 우리는 시대 상황으로 알아야 되고요. 자, 농무는 어떤 시대 상황이 우리가 그려지냐면요. 산업화 도시화예요. 농무를 내가 수업을 1학기 때 그때 언젠가 하지 않았나? 우리 난소공하면서 연결돼야 되는 두 작품 전문 강의 삽을 싣고랑 요 농무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난소공하고는 왜 산업화 도시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농촌 입장에서는 이거 안 좋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도시로 간단 말이야. 일하러. 그럼 농촌에는 누구밖에 안 남니? 누구밖에 안 남을까? 나이 드신 분 또는 뭐 여성분들 혹은 어린 아이들밖에 없어. 실제로 열심히 일해야 될 저 같은 나이 또래만 가면은 나 막내 취급 당할 거야. 아마 그 농촌에 가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산업화 도시화의 한 단면 농촌의 모습을 그려주는 시고요. 요거와 연결해서 산업화 도시화를 그린 노동자의 삶을 그려주는 저문강의 삽을 싣고도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또는 1학기 때 배웠던 난소공도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이 농무는 그렇게 시대적 배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농무라는 이 단어부터 정리합시다. 농무는요, 농촌에서 사람들이 이제 일을 끝나고 또는 출수를 끝나고 흥겹게 노는 그런 무대를 의미해요. 흥겹게 뭐 꽹과리도 치고 마을 잔치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을 잔치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농무를 겪어봤던 게, 이 세대 아닌데, 나 산업화 도시화 세대 아닌데, 농무를 내가 느껴봤던 게, 그 대학생 할 때 농촌 활동이라고, 농촌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서 우리가 봉사해 줄 게 없어. 우리가 배우고 와. 그래서 농촌 일손 돕기로 이렇게 많이 가서 한 9박 10일인가 농촌 갔다 왔거든. 그러면은 9박 10일 내내 일하기보다 한 8일째부터는 이제 힘들어서 못해. 농촌 일 얼마나 힘든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마을 잔치를 한 1박 2일 정도 열어요. 뭐 돼지도 잡고. 진짜 생 돼지를 잡는다. 하고, 그거 보고 나 트라우마 생겨서 한 2년 동안 고기 못 먹었어. 죽는 장면이 막 생각나고 해서. 아무튼. 그런데 막 사람들이 되게 흥겹게 놀아. 막 힘들었고, 고됐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되게 이 농무는 사실 흥겨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야. 막 즐거운 상황에서. 우리 너무 열심히 일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기간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오늘 하나 놀자 이런 느낌이잖아. 다 그렇지. 오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기말고사를 위해서 또 해야지 이러지는 않잖아. 이 농무가 원래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놀자.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농무는요. 자, 먼저 징이징 하고 울리면서 이 농무가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거, 이제 농무의 끝자락을 얘기했고요. 막이 내렸습니다 라고 해서 농무 그 무대, 그러니까 무대에 막이 내렸다라는 건요, 이제 그 잔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내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미지가 잡히네. 상승이야, 하강이야? 하강의 이미지가 잡히죠. 자, 이런 하강의 이미지들은 분위기를 형성시켜 줄 거예요. 어떤 우울한 분위기로 우리를 이끌게 되죠. 자,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가설이라는 단어는 뭘까? 가설. 우리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학적 방법의 가설이 아니라 임시 설치한 무대예요. 가설과, 이건 어휘 공부 한번 하자. 가설과 반대되는 단어는 뭘까? 상설. 상시 설치된 무대. 우리 상설 할인 매장 가면은 항상 할인해줘야 되잖아. 그게 상설이야. 가설은요, 임시로 설치한 무대. 자, 거기에 이제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막이 내렸어요. 텅 비었어요. 요런 분위기, 공허감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네요.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요 분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농무, 연극을 했다라고 칩시다. 흥겹게 마을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분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연극한 분장. 그 분장이 마을 잔치 할 때 무슨 분장을 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각설이 타령 이런 것들 뭔지 알아요? 어떤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각설이 분장을 하신 분들이 막 되게 진짜 1인 3역을 하더라. 피리를 불면서 발에는 그 북을 이렇게 퉁 하면은 퉁 치고, 퉁 하면 퉁 치고 막 이래. 내 영상 찾아놓을게. 각설이 타령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른다? 자, 그런 분장일 거야. 근데 두 번째는요, 분노예요. 화난 거예요. 왜 화났는지는 내용은 안 나왔어, 아직.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십니다. 자, 처음에는 이 가설 무대가 있었어요. 운동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이동해요? 학교 앞 소주집으로 인도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거는요. 이 시의 시상의 전개는 공간의 이동으로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공간의 이동부터 먼저 시간 드릴 테니까 찾아봅시다. 밑줄만 살짝 그어볼까?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 나오는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장거리로 나섰어요. 쇠전을 거쳤어요. 도수장 앞에 왔어요. 라고 하는, 자, 이런 공간의 이동을 우리가 좀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럼 공간의 이동하면서 우리 앞에서도 애국가의 시작과 끝이 시상이 전개되면서 뭔가 화자의 정서라든가 태도가 변화하듯이 농무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의 이동과 함께 이 화자의 정서 태도를 우리는 변화를 눈여겨봐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분노라고 읽힐 수 있는 이유가 뒤에 술을 마시면서 원통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화자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한 거잖아. 아, 나 답답해, 고달퍼, 너무 힘들어, 아, 이놈의 세상. 그치? 그러면 적어도 앞에서 이 농무라고 했던 이 마을 잔치 느낌의 농무는요, 즐거운 느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꽹과리를 앞서 장거리로 나서면요, 이제 거리로 나섰어요. 다시 한번 이제 연주를 하면서 마을 잔치 느낌, 뭐 각설이 타령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서면 따라 붙어서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 조무래기 누구? 아이들. 그리고 처녀들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는 농촌의 현실인 거죠. 농촌의 현실, 여성만 있고요, 아이들만 있어요. 남성이 없어요. 성인 남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여성과 아이들은 철없이 킬킬거려. 이 킬킬거린다는 게 이 농무를 추고 왜 이렇게 원통하고 분해하는지를 잘 몰라. 공감할 수 없는 이 농촌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 원래 농촌은요, 어떤 느낌이, 어떤 이미지가 강했냐면은 공동체 사회거든요, 농촌은. 공동체 사회로서 서로가 서로의 애환을 잘 보다듬어 주는 그런 사회인데, 여기는 몰라. 이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도 타격을 받아요. 너무나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원통한지 고달프게 사는 것에 대해서 왜 분이 얼룩진 얼굴로 술을 마시는지 아이들은 그런 거 몰라. 자, 이어서 자,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어이구, 왜 내려가니? 자, 보름달이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꺽정이가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옛날에 SBS에서 아주 시청률 한 40몇 프로까지 나왔던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거든. 나도 그 기억은 나는데,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 실제 존재했던 사람을 소설화한 작품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도둑이에요. 도적.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뭐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의적이라고도 얘기해요. 의적 임꺽정이라고 하거든요. 의로운 도적. 그러니까 뭐 탐관오리라던가 이런 사람들만 좀 혼내주는, 힘이 아주 장사였어. 내가 기억하는 그 드라마에서 임꺽정으로 그 연기하셨던 분이 어땠냐면은 나무를 이렇게 이만한 나무를 잡고 그냥 뽑아버렸어. 실제 뭐 밑에 작업을 해놨겠지만 그냥 이렇게 뽑아버렸어, 나무를. 그만큼 힘이 셌어. 그러니까 그런 임꺽정처럼 울부짖는다라는 거는 엄청 큰 소리거든. 내가 체감하는 그 느낌은. 그러면 왜 임꺽정처럼 울부짖을 때 그 울부짖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야. 어떤 원통함에 대한 큰 표현. 뭐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나올 것 같아. 근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12시야. 낮 12시. 점심시간이야. 그때의 느낌? 뭔가 원통하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자, 어떤 녀석은 서림이라고 하는데, 이 서림은 임꺽정 옆에 있는 책사예요. 책사. 책사라고 하는 건 머리 잘 쓰고 잔꾀 있는 사람, 잔꾀 잘 부리는 사람인데, 그 책사가 마지막에 임꺽정을 배신해요. 그래서 임꺽정이 관군에 잡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처럼 헤헤거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울분에 대한 표현도 하지만 그 울분 속에서도 헤헤거리면서 자기 이득을 차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 줄 무엇하랴랴랴랴 무엇하랴 서리법이죠.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 줄 무엇하랴 발버둥 쳐도 할 게 없다. 정답은 나와 있네. 그래서 서리법이죠. 자, 그러면 그 서리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체념을 했다는 거. 체념. 해봤자 뭐 하겠어. 여기서 발버둥 쳐봤자 뭐 하겠어. 이 서리법의 효과는 체념을 나타내 주는 거네요. 자, 그러면서 농촌의 현실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무리 농사를 져도요, 비료값도 안 나와요. 그러면 더 손해잖아. 비료값이라도 나와야 되잖아. 자, 그래서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 혹은 현실 상황, 농촌의 상황. 그래서 농촌의 상황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놓을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촌향도. 해석하면 별거 아니야. 이자가 떠나다, 이 농촌을 떠나고요. 향하다 어디로? 도시로. 이촌향도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현실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 농촌의 이런 농산물에 대한 가격 책정들이 안 돼갖고 농촌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옆편네한테 맡겨두고, 그럼 농촌이 농사를 제대로 안 본 거야. 농사를 지어도 손해니까 이거는 그냥 아내들한테 맡겨두고. 자, 쇠전을 거쳐서, 쇠전이라고 하는 거는 소 파는 가게예요. 소 가게. 소를 거래하는 가게. 쇠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쇠고기 할 때도 소고기잖아. 그치? 그래서 소를 파는 가게를 거쳐. 도수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가 목숨 숫자예요. 그 목숨을 도말해버리는 거, 죽여버리는 도살장을 얘기해요. 자, 그 앞에 올 때, 자, 도살장 앞에 오면 우리는 끔찍하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돼지 잡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겼다고. 근데 이때 화자는 점점 신명이 난대요. 이거 말이 되나? 뭐지? 그럼 이때 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보면 이거는 반어법이죠. 진짜 신날까? 신나지 않겠지? 신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또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 반어법은 우리 앞에서 역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잠깐 우리가 역설. 그 역설이 상황적 역설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도살장 앞에 왔는데 신명이 난데, 그래서 이때는 역설적으로 드러났다. 이 상황에 대한 역설. 현실에 대한 분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신명이 난다의 이 신명은 결국 나 열받았다, 화났다,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서 화났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이 날라리는 우리 피리예요. 피리. 태평소 같은 그런 피리를 날라리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짓을 하면서 어깨를 흔들거나 춤을 출까,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연주하면서 흔들까라고 하면서, 자, 이런 행동들은 다 고통을 잊으려는 몸짓인 거지. 그렇죠? 진짜 삶이 힘드니까 우리가 춤을 춰볼까? 자, 여기서는 어떤 표현법은 반어법이 많이 쓰였다라는 거. 근데 공간의 이동을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되고, 그 안에서 연결되는 어떤 정서의 변화, 원통했어. 그리고 원통했어. 고달팠어. 울부짖기도 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신명이 났어. 신명이 났다는 거는 반어법이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 농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으면서, 맞아, 이때 공간의 이동이라고 했지? 그럼 공간을 찾아보시고, 이 사람의 정서 표현이 어떻게 됐지? 정서 표현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빠르게 사설시조 3편 오늘 여기까지 저랑 할 거고요. 뒤에 누앙사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며? 그치? 뒤에는 이제 누앙사랑 서경별곡 정과정까지 읽으면은
자, 시험 범위 한 번은 다 끝날 거고 시험 범위 이후에 문제도 계속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 현대 부분에서 이 현대시 소설에서 또는 고전 시가 파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휘 부분인데 어휘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현대시는요 시 자체 안에서 왜 뭐가 많아? 왜? 거기 맞아. 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시 안에서 우리가 안 읽히는 시는 없을까? 막 사투리가 남발되지 않으면요, 그 단어를 우리가 읽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현대시는요, 그 의미를 우리는 다르게 표현을 해요. 다른 표현들로 써서 어떤 상황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얘기를 해주고, 어떤 상황을 다른 말로 막 요약해서 우리한테 선택지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표현에 대한 함축을 우리는 읽어줘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현대시에서는요. 근데 고전시에서는 얘는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예요. 그냥 그 자체를 읽기가 힘들어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이 단어 자체를 영어 외우듯이 해야 돼.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체크해놨다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줘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함축을 읽어줘야 돼요. 자, 한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고전시가 읽을 때 지금 여러분들 고전시가 많이 들어가잖아. 규언가도 들어가고 누앙사도 들어가고 정과정에 서경별곡에 이 사설시조 3편이나 되는 이 긴 내용들이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읽은 게 현대어로 바로 읽어줘야 돼요. 현대어 해석이 바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규언가에서 그 단어도 있지 않니? 배울에 북 지나가듯. 배울에 북 지나가듯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 그게 뭐야? 배울에 북 지나간다는 게. 그 자체를 읽어줘야 되고. 군자호구는 뭐야? 규언가에서. 규언가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군자호구. 장안유엽 경박자는 무슨 말이야? 아우 기억 안 나? 군자호구는 못 빨아도 장안유엽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이셔. 마음에 용심하기가 얼음 디디는 듯. 그런 단어들을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돼. 머릿속에 처리됐어 지금? 안 됐어? 안 됐으면 빨리 공부해야 돼 또. 근데 그런 걸 이제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고전시가 읽을 텐데 내용은 짧으니까 어렵진 않아요. 단어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어휘. 자, 두터비는 무슨 단어? 두꺼비가 파리를 물었대. 우리 아는 그 파리 맞네요. 두엄은 뭐예요? 우희는 뭐예요? 두엄, 우희. 두엄. 여기도 두엄인데 선생님 두엄이 뭔가요? 크기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두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비료더미, 흙더미, 비료더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비료더미나 이런 흙더미에 이렇게 누가 앉아있다고? 두꺼비가 앉아서 누구를 물었어? 파리를 물고 있는 거야. 파리를 물고 있어요. 두꺼비가 위야. 치달아 앉아라는 거는 위로 치솟아 앉아. 그러니까 휙 올라가서 앉아서 파리를 물고 있네요. 자, 이어서 건너산 바라보니 누가? 두꺼비가. 건너산, 저쪽에 건널 산이 있나 봐. 산을 바라보니 백송골, 무슨 단어니? 백송골. 요 백송골은요, 새인데, 새에서 송골매라고 하는 그 새 조류라고 생각하시면 맥과의 조류예요. 그럼 여기에 새가 있어. 아주 날카로운 맥과의 새가 이렇게 있어. 그것이 떠있거늘 하늘에 떠있네요. 가슴이 금직하여. 금직하다라는 말은 뭘까? 끔찍하는 거야.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의 어원이기도 해. 끔찍하여. 풀쩍이지? 풀쩍 뛰어서
내닫다가 자 뛰었네. 두꺼비가 이제 폭 하고 뛰었어. 그런데 두어 말에 자빠지고 자빠졌대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여기서 자빠짐.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시의 초장과 중장과 종장에서 항상 이 종장이 메인이잖아요. 그럼 종장에서 무슨 말 했는지 봅시다. 모처라 마침 날랜 날쌘 낼시만전 나였을 망정 애헐 말이 이렇게 어렵냐. 혈이라는 건요 피멍이에요. 피멍질 뻔 하였다. 아 마침 나였을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피멍들 뻔했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피멍 들었을 걸 누가 하는 말처럼 느껴져? 이 두꺼비가. 근데 두꺼비는 어떤 상황이었어? 자빠진 상황이지. 야 자빠지고 나서 우리는 사람이 자빠지고 이렇게 길 가다 넘어지면 어떤 느낌이 드는 게 먼저니? 아씨 쪽팔려 창피해.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민하지. 나 크게 다친 기절한 척 할까? 아니 빨리 일어날까? 막 주변에 시선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야. 얘는 적반하장식으로. 적반하장 무슨 단어예요? 방귀 낀 놈이 썩낸다. 그쵸? 그런 식으로 야 나였으니까 이 정도였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피멍 들었을걸? 이라고 자신의 어떤 허장성세. 여기서도 허장성세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건데 허장성세라는 게 뭘까? 자 이거 두 글자만 빼볼까? 허세. 허장성세 원래 우리가 허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허장성세의 뜻이에요. 허세 부리다. 그러면 자 이 적반하장의 허세 부분은 어떤 놈이 그랬어? 두꺼비가 그랬어. 근데 내가 이제 놈이라고 했잖아. 자 이 두꺼비는 누구를 물고 있었어? 파리를 물고 있었어. 근데 누구 보고 쫄았어? 송골매를 보고 쫄았어.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여기다가 도식화 한번 해봅시다. 파리는 누구보다 약해요? 두꺼비보다 약해요. 두꺼비는 누구보다 약해요? 송골매보다 약해요. 그죠? 백송골보다 약해요. 그러면 파리는 우리 백성들이고요. 송골매는요, 중앙관리라고 한다면, 두꺼비는요, 그 중앙관리 지방에 파견된 탐관오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허세 부리는 거에 대한 비판하는 시. 자, 비판하는 시인데 직접적으로 야 이 탐관오리 나쁜 놈들아 라고 비판 안 했지. 돌려서 얘기했네. 풍자적. 자, 풍자라는 느낌이 이제 잡혔지. 그런데 왜 해학적이란 말이 쓰였을까? 웃기니까. 웃음기 있게 표현했잖아. 하나 더 우의라는 단어도요. 돌려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돌려서 얘기할 때 의미를 돌려서 얘기해. 숨겼다라는 말이기도 해.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다. 풍자라는 거는 그래서 돌려서 얘기했다라는 것보다 비판했다라는 말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의적으로 비판했다. 아, 그럼 풍자겠구나. 그러면 이 시조는요, 사설시조다 보니까 사설시조라는 특징은 뭐예요? 중장이 이렇게 길어졌죠. 중장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사설시조의 특징이고, 이 사설시조는 누가 썼냐면 평민들이 써요. 보통 평민들의 자신의 애환을 담아서 쓰기 때문에 평민들은 글자 잘 모르거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얘기했던 3장 6구 45자 지키세요 라고 한다면 막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해서 써야 되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민들이 쓴 사설시조는 어딘가 이야기가 쭉 길어지는 느낌들이 날 거고요. 그래도 여기는 지켜줘요. 어디? 종장의 첫 음절은 3음절. 요 부분은 사설시조이지만 지켜줘야 돼요.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지막 종장 부분은요, 평시조와 크게 다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초장이나 중장이 좀 길어지는 느낌들은 있죠.
자, 요 사설시조라고 하는 단어부터 또 보면 얘들아 사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 사설. 우리 사설 기관을 이용하세요. 사설 모의고사. 그런 사설이 아니라 개인의 우리 사적인 썰을 풀어낸 거예요. 평민들의 개인의 사적인 썰을 풀어내는 시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 왜? 하고 싶은 말 많거든. 그리고 글자를 잘 모르거든. 한자를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함축해서 전달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야? 이 두꺼비 봐. 두꺼비 좀 봐. 얘 되게 허세 부리고 있어. 얘 좀 봐. 얘는 적반하장이야. 두꺼비 비판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럼 두꺼비가 뭐 했는데? 파리를 괴롭혀. 근데 송골매 보고는 쫄아. 그럼 두꺼비는 누구? 이제 대응시키는 거죠. 아, 얘는 탐관오리겠구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관리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탐관오리의 행포와 허장성세를 풍자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는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주제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한 함축을 읽어줘야 고전 시가의 요 사설시조 파트는 주제가 잡혀요. 왜냐면 이거는 우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시 공부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정서가 나타나는지 그것만 정리하면 주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설시조는 그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함축을 읽어줘야 돼요. 근데 먼저 뭐부터 하라고? 단어부터 읽어줘야 된다고. 두엄 무슨 단어였어? 두엄 비료더미. 비료더미 위에 앉았어요. 백송걸은 그 위에 있는 날아다니는 매. 그러니까 매라고 생각해도 되고 더 중요한 건 누구보다 센 존재? 두꺼비보다 센 존재. 알겠지? 애혈이라고 하는 거는 피멍. 자, 이렇게 어휘 공부 꼭 하셔야 되고요. 넘어갑시다. 자, 여기 잠깐만 물 한 잔만 먹고 우리 2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여기도 한번 보자. 요 아해라는 단어 뭐니? 아해. 아, 아이. 어린이, 아이. 자, 발가벗은이라는 거는 뭐 맨몸이겠네. 아무것도 안 입은 아이들이 거미줄 태를 들고, 자, 거미줄 태, 요거는 거미줄로 막 이렇게 감은 거거든? 그 거미줄 태가 요새 잠자리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옛날에, 이렇게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다. 옛날에 나 시골에 잠깐 살 때 이 거미줄 태를 어떻게 만들었냐. 나 이 시대 사람 아닌데? 거미줄 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옆에 철사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거미줄 많은 데 가서 거기다가 거미줄 이렇게 묻혀. 거미줄을 묻혀. 그럼 여기 동그란 데가 거미줄이 막 묻히면 거미줄이 어떤 특성이 있어? 끈끈하잖아. 그래서 그걸로 곤충 이렇게 쓱 잡잖아? 그냥 잡힌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철사에다가 이렇게 쭉 막대기 잡아갖고 거기다 거미줄을 이렇게 막 묻혀. 막 폐가에 이런 데 가면 거미줄 많거든. 그러면은 그걸로 곤충 쓱 하면 이제 잡혀. 그래서 그냥 잠자리채 생각하면 돼요. 거미줄 태는요, 잠자리채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왔다 갔다 하며. 자, 발가숭아 저리 가면 중난이라. 자, 이때 발가숭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추잠자리라고 하면 돼요. 고추잠자리. 밝가라는 이 단어는 붉다라는 거지. 빨갛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럼 빨간 고추잠자리 무슨 색이니? 빨간색이지. 고추잠자리 말고 우리 좀 그 갈색 잠자리를 된장잠자리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그래. 그러니까 빨가숭아라고 하는 거는요, 고추잠자리야. 저리로 가면 죽니라. 너 저쪽으로 가면 죽어. 이리로 오면 산대. 근데 이 사람들 거미줄 잠자리 채 들고 갔지. 그럼 얘네들이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언이설을 한 거예요. 자, 감언이설을 하면서 속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고추잠자리를 잡기 위해 속이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부르니 그것은 발가숭이로다. 고추잠자리로 부르는 것이 발가숭이로다. 자, 이때 발가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추잠자리 의미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의미해요. 발가벗은 아이들. 이때는. 근데 앞에 고추잠자리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중의적으로 언어 유희가 되는 그런 느낌이지. 발가숭아 저리로 가면 죽어, 이리로 오면 살아 라고 부르니.
발가숭이로다. 아이들이 벌거숭이라고요. 발가벗은 아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놈이야. 이 발가숭이 이때 나쁜 놈, 이 발거스본 아이야, 발가숭이 얘네들은 나쁜 놈이야. 그럼 이때 발가숭은요, 고추잠자리 당하는 존재예요. 자,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보라. 뭐 세상 일을 갑자기 세상 일로 확대시키고 있네. 자, 잠자리를 잡는 이 과정을 세상 일로 확대시키고 있으면서, 아, 세상 일이 이런 것 같아. 그럼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뭐가 이렇다는 얘기니? 모해한다라는 거는 꾀를 쓰는 거. 이거 꾀를 쓰는 거예요. 꾀를 써서 해를 끼치는 거. 누구한테? 고추잠자리한테. 그럼 고추잠자리는 어떤 순박한 사람이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을 속이면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발가숭이라는 존재로 그려놨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마도 세상 일이 이렇게 모해하는 현상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쓸게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모략과 술수가 횡행하는 세태, 약육강식의 이 세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언이설을 통해서. 자, 하나 더 역설적 상황 하나만 봅시다. 자신들도 발가벗었어요. 발가벗은 아이들. 근데 고추잠자리를 발가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으로 발가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추잠자리라는 사전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도 발가벗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누구를 발가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면서 역설적 상황 하나 더 자신들에게 오면 살 수 있어요. 감언이설을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또한 사설시조로서 어때? 내용이 길어지고 있지. 사설시조의 특징. 근데 어디만큼은 지켜준다고? 종장만큼은 지켜준다고요. 종장의 종장의 첫 음절은 3음절. 그래서 이런 세상살이의 어떤 모습들을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사설시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 보니까 내용은 그렇게 막 낭만적이거나 혹은 막 절개를 지키거나 이런 느낌은 없네요. 자, 하나 더 마지막 사설시글. 자, 댁들의 동난지 사오 여기까지 끊고, 자, 댁들 집들마다 댁들에 여러분들 댁에 동난지 좀 사세요. 동난지가 뭘까? 동난젓 사세요. 젓갈이에요, 젓갈. 자, 이거는 누구의 말이냐면, 자, 요 장사꾼의 말이에요. 젓갈 장사꾼의 말. 장사꾼의 말. 저 장사야, 야, 장사꾼아. 너 황하 그 무엇이라 외는지 좀 외치느냐? 이 외는다라는 거는 외치느냐? 황화라는 단어는요, 물건. 야, 네 물건 그거 무엇이라 외치는 거야? 그거나 좀 알아보고 사자. 이 동난지가 뭐야? 그거나 좀 알아보고 사자. 그럼 장사꾼의 말인가? 아니지. 지나가는 다른 사람의 말이지. 자, 이 순간 우리는 이 시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대화의 형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A가 얘기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B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공부한 적 있을걸? 송미인곡. 그치?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하더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너로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이 대화의 형식, A와 B가 동시에 대화하고 있어야 돼요. 대화체보다 더 범위가 적어요. 대화의 형식은. 대화체는 혼자만 얘기해도 대화체야.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나 사실은 이랬어 라고 하면 대화체지만 청자가 있으면 대화체예요. 근데 대화의 형식은 둘 다 말을 해야 돼. 그런 구도야. 자, 내골외육하고 양목이 외골내육 되게 어렵다. 근데 외골 뼈가 바깥에 있어요. 내육 고기육 우리 살이 안에 있어요. 뼈가 바깥에 있다고? 그러니까 겉이 단단해야 돼.
안이 야들야들한 거야. 고기가 안에 있으니까. 자, 양목. 이 목자는요, 눈이에요. 양쪽 눈이 상천 위로 뿅 하고 솟구친 거야. 양쪽 눈이 위로 뿅 하고 솟구치고, 전행, 후행, 소아리, 팔족, 대아리, 이족. 자, 전행, 후행, 앞뒤로, 앞과 뒤로 다니는데, 소아리, 아리라는 거는요, 다리예요, 발. 소아리, 다리. 작은 발. 작은 발 몇 개? 8개. 대아리, 대가리 아니야. 대아리야. 큰 발, 큰 다리 몇 개? 2개. 그럼 다리 몇 개예요? 10개. 다리 10개짜리. 겉은 단단하고 속은 야들야들한 오징어는 아니지. 오징어는 겉도 야들야들하니까.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에 대한 묘사. 청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혹시 그 게장 먹을 때 이 안에 게 내장 먹은 적 있어? 이렇게 밥 비벼 먹은 적 없어? 양념게장이나 뭐 간장게장 이렇게 밥 비벼 먹은 적 없어? 그 게딱지에다가? 그때 그 장기들 보면 내장 보면요 푸른색이에요. 청장은요 푸른색 장을 가진. 혹은 이때 청장은요 그 푸른색 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맑은 간장이라고도 읽을 수도 있어요. 맑은 간장. 그냥 양념게장 그 안에 간장게장 그 간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안에 뭐 내장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 청장이 아스스하는 동난젓 사세요. 그럼 동난젓이란 건 결국 뭐니? 게젓이야. 자, 야 장사야. 참 감탄사가. 너 거북이라는 건 거북 그 동물 아니에요? 거북하다야.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그냥 게젓이라 해. 라고 하는. 자, 누구의 말과 누구의 말인지 구분은 되죠? 요거는 장사의 말, 아니 그 손님의 말. 되게 어려운 말 쓰면서 이 장사가 게젓을 팔려고 하는데 다 듣고 나니까 야 그거 결국 게젓이잖아. 왜 거북하게 짜증나게 너 그렇게 어려운 말 썼어? 라고 하는 이 화자를 비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도 현학적 태도에 대한 풍자인데 이 현학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하겠네. 현학. 자, 학이라는 건 자신의 학식을 나타내려고 하는 현자가 나타내다 현자예요. 출현하였다. 나타났습니다라는 거잖아. 그치? 출현하였습니다. 도시에 멧돼지가 출현하였습니다 하면 도시에 멧돼지가 나타난 거잖아. 그러면 이 현학적 태도라는 건 뭐야? 자신의 학식을 나타내려고 하는 태도. 지식 뽐내기. 자, 즉 현학적 태도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한자어 많이 쓰거나 고사인용 많이 살 때. 이 한자어 많이 사용하거나 한문투로 말할 때. 그때 우리는 현학적 태도라고 얘기를 해. 혹은 자신만 공부만 뽐내기 있어. 막 옛날에 공자님은 막 그렇게 얘기했고 맹자님은 뭐라고 얘기했어. 라고 하는 이런 현학적 태도인데 현학적 태도와 나타나는 그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려가요를 배워요. 고려가요가 정가정가, 그 향각의 여요랑 그리고 서경별곡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고려 말기에 경기체가라고 하는 체가 양식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경기체가 양식의 작품 한림별곡이라고. 그리고 또 현학적 태도가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혹시 보기에 나온다면 경기체가 양식의 한림별곡인데 이 경기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경기 어떠하리꼬 라고 얘기해요. 이 경기는요 경치. 이 경치 어떠합니까? 그 경치가 어떠냐면 학식 자랑 막 해. 공자님이 뭐 했어? 맹자님이 뭐 했어? 나 누구 알아? 너 이만큼 아니?
우리 경치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식 자랑을 하는 그런 한림별곡과 연결시켜서 그런 작품까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현학적 태도를 비판하는 작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얘 지식 뽐내기 하나 좀 재수없네 이런 느낌 들으면 딱 잡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합시다.